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길잡이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서 부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RLUSD가 은행, 그리고 비영리 단체, 또 거래소, 이 세 갈래 길, 이걸 통해서 영향력을 막 넓혀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 RLUSD 관련 뉴스들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 얼마 됐다 이런 단편적인 소식 말고요.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막 확장되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띄거든요. 아, 사용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은행, 비영리, 거래소 이 세 축이 바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확산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배경하고 구조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늘었다 줄었다 아니면 이 분석이 맞네 저 분석이 틀리네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요. 현재 RLUSD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네요. 네. 도대체 뭐가 RLUSD의 이런 행보를 만들고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이신데요. 우선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론 보도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일단 RLUSD 발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증가 추세.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인도적 지원 분야 있잖아요. 거기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인도적 지원이요? 네, 이게 뭐냐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개선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RLUSD가 새로 상장되거나 아니면 이미 상장되어 있더라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 거래 페어 있잖아요. 그 쌍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 점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같은 숫자는 발표하는 곳마다 좀 다르기도 하던데요.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아요. 개별 숫자의 정확성,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패턴을 읽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성과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RLUSD 발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쓰임새가요. 아까 말한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 쪽이죠. 그리고 사회공헌, 즉 비영리 단체,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자들의 접근성, 거래소,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여기에다가 리플 측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규제 준수, 그리고 기관 친화적이다. 이 메시지를 같이 놓고 보면 전체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규제 준수와 기관 친화적, 이 키워드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요. RLUSD가 정확히 어떤 스테이블 코인인지 그 정체성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좋습니다. RLUSD는요,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1대1. 리플사에서 개발하고 또 발행 주체로 참여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개인 사용자보다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필요에 맞춰서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기업이나 금융기관 타겟이군요. 네, 기존의 법정화폐 기반 결제 시스템,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수료가 너무 높다거나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하는 이런 비효율성을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랑은 시작점부터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RLUSD가 운영되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리플 원장이나 관련 기술들이요. 기관들이 요구하는 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됐어요. 규제 요건 충족이요? 네. 예를 들면 자금 세탁 방지 규정, AML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확인 절차, KYC.
이런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들을 시스템에 통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AML, KYC 들어는 봤는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히 말하면요. KYC는 이 돈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확인하는 절차고요. 신원 확인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AML이라고 하죠. 이 돈이 혹시 불법적인 활동에 쓰이는 건 아닌지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RLUSD든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하고 딱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국경간 결제 및 송금이죠. 네, 역시 리플하면 송금이죠. 네, 기업들이 예를 들어 해외 지사로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무역 대금을 결제한다거나 할 때 시간하고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장 변동성이 클 때 필요한 자금을 빨리 확보하는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유동성 관리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토큰화된 증권이나 자산 같은 거 거래할 때 실시간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거죠. 이런 좀 더 복잡한 금융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RLUSD의 기본적인 개념하고 특징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이죠. 은행, 비영리, 거래소, 이 세 가지 확장 경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같은 금융 인프라 분야, 이쪽으로 확장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금융기관들이요, RLUSD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투명성하고 통제 강화입니다. 투명성, 통제 강화. 네, 블록체인 기술은 아시다시피 모든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게 금융기관 내부 감사나 리스크 관리 요구 조건에 딱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네, 둘째는 점진적 도입하고 테스트가 쉽다는 점이에요. 점진적 도입. 네, 새로운 금융기술을 도입할 때 처음부터 막 시스템 전체를 확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그런데 금융부문 안에는 비교적 규제가 좀 명확하게 정해진 특정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관끼리 소액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던가 내부에서 자금 이체하는 거, 이런 데서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괜찮으면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신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온오프램프 확보입니다. 온오프램프요? 아, 법정화폐랑 바꾸는 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디지털 토큰이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실제 돈,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랑 자유롭게 교환이 돼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 교환 통로를 온램프, 즉 법정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오프램프, 디지털 자산에서 법정화폐로 바꾸는 거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은행이나 규직에 잘 지키는 핀테크 기업하고 협력하는 게 바로 이 필수적인 온오프램프를 만들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통로가 없으면 RLUSD는 그냥 닫힌 시스템 아래에서만 빙빙 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혹시 이 분야에서 진행되는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요. 여러 나라에 걸쳐서 소액 자금을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는 거, 국경간 소액 결제, 그러니까 레미턴스 시스템 개선 테스트 같은 게 진행되고 있고요. 소액 결제 테스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관끼리 증권을 거래할 때 증권을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데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 안전하잖아요. 이걸 DVP라고 하는데 아, 네. DVP? 이것과 비슷하게 토큰화된 자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토큰이나 미술품 토큰 같은 거. 이걸 거래할 때 자산 토큰하고 결제 토큰, 그러니까 RLUSD 같은 거죠. 이걸 동시에 교환하는 개념, TOP라고 하는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려는 개념 증명,
POC, Proof of Concept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와, DVP, TOP. 뭔가 미래 금융 시스템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런 시도들이 잘 되면 미래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금융 인프라 쪽 확장은 확실히 뭔가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건 좀 성격이 달라 보이는데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NGO 분야로의 확장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인도적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 얘기도 잠깐 하셨었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오, 사회 문제 해결이요? 네, 전통적인 기부금 전달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의 일부가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가기 전에 중간에서 사라지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최종 수혜자에게 기부금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자금 전달 과정 자체가 불투명해서 기부금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위험도 존재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뜻으로 보낸 돈인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바로 그런 문제들을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첫째는 역시 투명성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은 누구나 물론 접근 권한 설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이 기부자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됐는지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자금 추적이 가능하군요. 둘째는 신속성하고 효율성이에요. 중간 단계를 확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으니까 자금이 훨씬 빠르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특히 재난 구호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신속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생명이죠. 네, 또 소액의 자금을 국경 너머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할 때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주민 전체에게 소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효과를 바로 짐작할 수 있죠. 와, 그렇다면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의미 있는 활용 사례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정말 실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은 파일럿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된다면 인도적 지원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로입니다. 거래소 확장. 사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고 거래하는 곳이 바로 이 거래소잖아요. 이쪽으로의 확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거래소는요, RLUSD가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성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 역할이요? 네.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사고팔 수가 없다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는 거래소 통해서 접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네. 거래소는 RLUSD가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이나 법정화폐랑 교환되면서 생명력을 얻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접점이자 실질적인 유동성이 발생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거래소 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상장 확대 그리고 거래 페어 다양화입니다. 상장 확대, 페어 다양화. 네. 더 많은 글로벌 거래소에 RUSD를 상장시켜서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동시에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알트코인들하고의 거래상, 예를 들면 RUSD BTC, RUSD ETH 이런 식으로요. 이걸 늘리는 거예요. 아,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종류를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던 비교적 쉽게 RUSD로 바꾸거나
반대로 RUSD를 이용해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 풀을 치우는 작업입니다. 아, 유동성 풀. 사용자들이 언제든 원할 때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에 깊이를 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시장 조성 활동 강화예요. 시장 조성이요? 그건 뭔가요? 그냥 상장만 딱 해놓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 안에서 RUSD를 사려는 가격, 이걸 매수 호가라고 하죠. 그리고 팔려는 가격, 매도 호가, 이 둘 사이의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를 최대한 좁히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사용자들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그 차이가 적을수록 좋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로 송금하려고 RUSD를 사거나 아니면 받은 RUSD를 현지 통화로 바꿀 때 이 스프레드가 낮으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바로 체감하게 되는 거죠. 전문적인 시장 조성자들이 계속해서 사고 파는 주문을 내면서 이 가격 차이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 스프레드를 줄이는 게 사용자 체감 비용을 낮추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 편의성 층대예요. 사용 편의성. 사용자들이 RLUSD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서비스에서 직접 RLUSD로 결제할 수 있게 결제 게이트웨이, 페리먼트 게이트웨이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 결제까지요? 네, 거래소를 통해서 RLUSD를 확보한 사용자가 이걸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RLUSD의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은행, 비영리, 거래소라는 이 세 방향으로 RLUSD가 확산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핵심 동력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네 가지 핵심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우선주의입니다. 네, 규제. 특히 기관 사용자를 염두에 둔 만큼 처음부터 각국의 금융규제 환경에 최대한 맞추고 감사나 보고 요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같은 제재 준수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 이게 큰 신뢰를 주는 거죠.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거군요. 네, 기관 채택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인 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둘째는 실사용 가능한 인프라, 즉 레일의 구축입니다. 레일 구축이요? 네, 그냥 기술적인 개념만 틱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법정 화폐랑 교환될 수 있는 온오프램프를 확보하고 또 다양한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파트너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RLUSD가 실제 결제나 정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쓸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셋째는 풍부한 유동성 확보하고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유동성과 인센티브? 네, 거래소 상장 확대하고 시장 조성 활동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언제든 원활하게 RLUSD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나 시간 단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관련 지갑 서비스나 커스터디, 결제 솔루션 같은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화두죠.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 트렌드 부합합니다. 상호 운용성, 다른 체인이랑 연결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RLUSD가 리플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 혹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도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가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 흐름과 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기술이나 크로스체인 메시징 프로토콜 같은 걸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거죠. 이게 RLUSD의 활용 범위를 앞으로 크게 넓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와, 정말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이걸 그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RLUSD가 실제 사용 가능한 금융 인프라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기술 채택 확산 곡선인 S커브의 초기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S커브 초입이라. 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확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물론이죠. 어떤 기술이든 잠재적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RLUSD의 경우에도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디패깅 리스크입니다. 디팩이요? 그 1달러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RLUSD는 1달러 가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치 연동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죠. 이걸 방지하려면 RLUSD 가치를 뒷받침하는 준비금, 예를 들면 실제 미국 달러 예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이 충분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네, 준비금. 그리고 이 준비금 내역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외부 감사를 통해서 공시되는지, 또 사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RLUSD를 실제 달러로 상환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금의 투명성하고 실제 상환 가능성, 이게 핵심이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법률 및 규제 리스크도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뉴스 나오죠. 각 나라나 관할권별로 규제가 달라서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고요. 규제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화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어요. 중앙화 리스크요? 네. RLUSD의 발행, 준비금 관리, 네트워크 운영 같은 핵심적인 기능들이 사실 소수의 특정 주체, 그러니까 리플사하고 그 협력 파트너들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리플이 주도하는 거니까요. 만약 이 핵심 주체들한테 재정적으로나 운영상 혹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RLUSD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RLUSD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브릿지 기술 있잖아요. 네, 브릿지요. 또는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오라클 시스템. 이런 것들의 보안 취약점이 공격받으면 대규모 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연결 기술들의 안정성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RLUSD의 동향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지표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종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RLUSD의 성장하고 안정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성과 지표, KPI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발행량 추세예요. 발행량 추세? 네.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RLUSD의 총 발행량이 얼마나 늘거나 줄어드는지 그 변화율을 살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지표죠. 꾸준한 증가는 시장의 수요하고 신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둘째, 네트워크 활동성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성이요? 네, 단순히 발행량만 볼 게 아니고요. 실제로 RLUSD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활성 지갑 주소의 수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총 거래 건수, 거래액 이런 걸 추적해야 돼요. 발행만 잔뜩 되고 아무도 안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발행량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셋째는 유동성 수준이에요. 유동성 수준? 얼마나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 거래 가능한 페어, 즉 쌍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주요 거래소에서의 평균 호가 스프레드, 아까 말한 매수 매도 가격차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스프레드가 좁을수록 사용자들이 거래하기 편리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의미니까요. 네, 또 있을까요? 넷째, 인프라 확장입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온 오프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 그러니까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죠. 또는 안전한 보관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는 것도 RLUSD 생태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예요. 인프라 파트너 수 증가. 네. 마지막으로 투명성 및 안정성 관련 지표입니다.
준비금 구성 내역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는지,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지, 실제 달러 상환 테스트 결과는 어떤지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신뢰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네, 오늘 RLUSD의 최근 확장 동향부터 시작해서 핵심 동력, 또 잠재적인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표들까지 정말 폭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핵심만 딱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리플의 RLUSD는 단순히 발행량을 늘리는 걸 넘어서요. 은행, 금융, 인프라, 비영리 인도적 지원, 그리고 거래소 유동성 공급, 이렇게 세 가지 명확한 축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축. 이런 움직임의 바탕에는 규제 준수라는 신뢰 기반 위에다가 실제 사용이 가능한 금융 레일을 구축하고 여기에 사용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디패깅, 규제, 중앙화, 기술적 리스크 같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오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RLUSD의 움직임을 단순히 뉴스 하나하나로 볼 게 아니라 훨씬 더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여러 관전 포인트들, 특히 제시된 운영 KPI들의 추세를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에서도 꾸준히 관찰하면서요. 앞으로 이게 또 한국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잠재적인 연결고리까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RLUSD가 만들어갈 변화들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길잡이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